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포병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100편 가까운 영상을 제작하면서 포병을 주제로 한 거는 예전에 광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에 위탁교육을 간 해병대 포병들의 얘기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포병의 얘기라기보다는 해병대가 육군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걸 소개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해병대 포병을 다룬 첫 번째 사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배경 화면은 백령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월남전 당시 포병 대대장을 하신 이갑석 중령의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분이 강기천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가운데 김현상 청룡부대장, 위장복을 입고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이갑석 중령입니다. 이분은 해병대 병 1기 그리고 해관 8기로 임관하신 분인데, 오늘 이분을 배경화면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근무하던 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던 당시 포항 1사단의 포병 연대장이셨던 이갑석 대령께서 연대 총원을 집합시켜 놓고 울었다는 그런 가슴이 먹먹한 사연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6, 70년대 해병대 포병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의 주제 해병대 포병이라고 하니까 해병대가 아닌 타군 출신들께서는 해병대에도 포병이 있냐, 해병대는 그저 오리발 차고 고무보트 타고 얼굴에 검댕이 칠하고 은밀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해병대를 육군 특전사와 같은 특수전 또는 비정규전 부대로 보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해병대는 비정규전 부대가 아닙니다. 즉 육군 특전사처럼 적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전, 교란, 정찰, 또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그리고 주요 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병대에도 물론 특전사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만 그건 육군 전체에서 특전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나 해병대 내에서도 그런 부대는 어디까지나 소규모 부대로 편제되어 있을 뿐 해병대 전체가 그런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병대의 본업은 정규전, 따라서 대포, 탱크, 비행기 다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병대는 비정규전이 아닌 정규전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군 최후의 보루 국가전략기동부대입니다. 최후의 한방,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오늘의 본론 해병대 포병이 백령도에 최초로 들어간 시기 그리고 당시의 모습과 관련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병 260기 선배님이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분은 포항 1사단 11년대 2대대 7중대에 근무하던 일병 시절, 즉 74년 3월 5일 백령도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11년대라는 말은 안 썼죠. 그냥 포병단 또는 포병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포병단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사단 포병의 지휘관이 대령이 아닌 원스타 준장이 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7중대에서는 백령도로 출발한 3월 5일 이전부터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대가 아무래도 백령도로 그럴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더니만 3월 초 어느 날 중대에 비상이 걸리고 2병 1병들 위주로 명단을 부르더니만 너희들은 지금부터 7중대가 아니라 독수리 중대다. 지금 당장 내무실로 돌아가서 완전 무장에 꼼뽕 싸서 다시 집합한다. 방금 말씀드린 꼼뽕은 육군에선 더블백이라고 합니다. 타군 출신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1병, 2병 위주로 차출을 했는데 백령도로 증편되는 보병들, 즉 소총 중대 역시나 2병이나 1병 위주로 차출했다는 거, 이건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했죠. 보병이든 포병이든 고참들은 안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제
이대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해병병장. 이런 말년들을 백령도에 데리고 가면 많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노래 많이 부르셨죠? 금방 한 거. 예.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서해오도는 일단 1병, 2병 위주로 보내고 포항에 남은 상병 병장들은 훈련소에서 포항으로 배치되는 신병들을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응케 해서 해병대에 실무 해병을 배출하는 기지로서의 역할, 뭐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수리 중대가 된 이 7중대 출신 1병, 2병들은 강당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포 2대대 5중대, 6중대에서도 역시나 1병, 2병들이 왔다고 합니다. 완전 무장에 꼼뽕 싸서 백령도로 갈 포병 독수리 중대는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이때 260기 이분이 1병 6호봉 정도였는데 7중대에 계속 있었으면 아무리 기수복이 좋다고 해도 고참 대접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독수리 중대는 1병, 2병 위주로 재편성을 한 관계로 중대 전체에 이분 선임은 7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수만 놓고 봐선 운이 트인 거죠. 1병 6호봉에서 졸지에 병장 2호봉급이 된 겁니다. 기수복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수복이 꼬인 그런 사람도 나오게 마련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포항에 남은 상병들, 상병에서 갑자기 2등병급이 된 거죠. 80년대 저희 때도 병장 달고도 마대자루 잡았다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대 편성을 마친 독수리 중대는 이연대로 이동을 했고 백령도로 올라가는 원래 이연대 소속이었던 보병 1개 대대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연대에서의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 북문에서는 사단 군악대의 환송을 받으며 도보로 포항 종철부두에 도착한 포병 1개 중대 및 보병 1개 대대는 3월 5일 저녁 무렵 백령도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74년 3월 5일입니다. 74년. 그런 다음 제주도 근해를 통과하고 멀리 서해 공해상을 디귿자 형태로 돌아서 74년 3월 11일 드디어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병임에도 불구하고 포는 없었다고 하네요. 몸만 간 거죠. 근데 3보 이상이면 승차. 포병이 포하고 포차를 놔두고 왔다는 것은 이분들 앞날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이미 충분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만 포병이지 실은 노가다 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첫날 밤을 어느 산속에 있는 지하 빵카 같은 곳에서 보내고 무슨 옛날 얘기 구미호 뭐 그런 귀신 나오는 그런 얘기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포병은 한밤중에 화장터 거기 들어가서 그 불 때는데 거기다 관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촛불을 켜놓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가리 들이밀고 이렇게 훅 불어서 끄고 거기 이제 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손가락으로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먹고 나오는 그런 담력 훈련 그런 거 안 해요. 걱정 마세요. 근데 그 화장장 안에서 피교육생을 그 간 떨어지게 그 뭐 훈련시키는 조교 뭐 이렇게 가발 쓰고 이렇게 뭐 시뻘겋게 발라가지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저 피교육생들이 들어온다는 게 맨날 기다리는데도 대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간 떨어지죠. 거기 있으면. 그래 이제 시궁창 맨날 기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온 애들이 이제 뭐 페달 하나씩 들고 온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팔강 뭐 이렇게 거꾸로 쓰고 이렇게 딱 대가리 들미니까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서 거기서 기절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피교육생이 들어와야 엄마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걔가 이제 혼자 쫄아 있다가 이제 정작 지가 기절시켜야 될 애를 보고 그놈이 이제 기절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점심 때 교통사고 사망자 화장 2건 해가지고 그 열이 아직까지도 뜨끈뜨끈하게 남아 있는데 그 조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걔도 사람인데. 얘기가 딴 데로 샜네. 죄송합니다. 참나 이게. 아무튼 거기서 자고
귀신 안 나타났어요. 걱정 마세요. 예. 그리고 다음날 어디론가 이동을 했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오직 공병대 불도저가 대충 밀어놓고 간 북쪽으로 병풍 같은 산이 가리워진 어쨌든 어느 골짜기 여기가 앞으로 독수리 중대가 생활해야 할 주둔지였다는 겁니다. 아니 부대라면 내무실에 화장실, 주계, 거기다가 포병이니까 포진지, 탄약고, 수송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보일러실, 목욕탕, 휴게실, PC방, 체력단련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진짜로 단군 할아버지 이후로 무슨 건물이 들어섰던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은 그냥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 포를 가지고 와봤자 어디 놔둘 데가 없잖아요. 부대 울타리도 없고 병력들이 개인 천막 치고 천막 하나에 3명이 들어가서 자는데 그 대포를 누가 훔쳐가서 고물상에 팔아먹기라도 해봐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 천막 치는 것부터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대충 자고 떠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렇다고 개인 천막 안에다가 평상을 깔아요? 그럼 가꾸목에 베니다판은 어디 있어? 74년 백령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땅을 무릎 깊이까지 판 다음, 그때가 3월 중순이니까 좀 추웠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땅을 파고 맨 밑에 자갈을 깐 다음 그 위에다가는 가마니를 덮었다고 합니다. 가마니. 또 이게 가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5, 60년대 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 깡통에다가 뭐 얻어다 드시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뭐? 아니 이 자식이 너 인마 63년 토끼띠 아니야? 대가리 피도 안 말린 자식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응? 참나 이게 장군의 아들에서 다 봤어요. 그 김도환이 나오는 거. 그때 꼭 살아봐야만 하나? 그럼 자기 나이보다 오래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145태 때 피난 내려오던 얘기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아시면서. 근데 뭔 백령도 포병 얘기에다가 청계천 거지가 나오고 개인 천막 가만히 깔아놓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겠죠. 아무튼 바닥에 가만히를 깔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매트를 깔았는데 땅을 파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바닥이 주변보다는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백령도 최초의 해병대 포병은 이런 개인 천막 생활을 얼마나 했을까요? 일주일? 한 달? 땡. 틀렸습니다. 이분들은 분대 천막도 아닌 이런 개인 천막 생활을 무려 8개월 이상 하고 난 그해 74년 연말쯤에 당시 한신공영이 건설한 제대로 된 병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 봄에 시작한 개인 천막 생활은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초겨울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장마철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자고 일어나면 물이 무릎까지 차 있었는데 뭐 하루종일 포진지에 연명장 만드느라고 노가다만 했으니까 저녁 먹고 들어 누우면 바닥에 물이 차든 말든 그냥 자는 거죠. 두 다리 쭉 펴 찾아자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해병대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 사나이. 두 다리 쭉 펴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이 팔도 사나이를 작곡하신 분이 KBS 악단장을 하셨던 김강섭 선생님이신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 노래는 해병대하고 육군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아주 특별한 노래라고 합니다. 일단 육군이 먼저 시작하면 우리 해병대는 따라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특이한 노래예요. 70년대에도 이 노래를 불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분명히 불렀어요. 아무튼 아침마다 텐트 안에 고인 물을 알철모로 푸고 젖은 가마니와 매트는 꺼내서 밖에다 널고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녹초화된 몸을 축축한 가마니와 매트에 던져서 잠을 자는 생활의 반복. 이런 생활을 계속했더니만 어느덧 거의 전 중대원이 오매에 걸리고
몸에는 이가 득실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려움증을 견딜 수 없어서 과업이 끝나면 바닷가까지 뛰어가서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6.25 때도 아니고 74년도에도 몸에 이가 득실됐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변에 저는 전방지대에 있었는데요. 육군 군인들 내복을 보면 겨드랑이나 이런데 이주머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엄지손가락 이거 반만한 약주머니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못 살았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들 데려다가 맨 땅에서 젖은 가만히 깔고 8달 넘게 재우면서 맨날 노가다만 시키고, 진짜 눈물 나죠. 진심입니다. 이렇게 노가다를 열심히 했더니만 어쨌든 포진이가 완성이 되고 그해 5월경에는 드디어 105mm 견인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포병 중대에는 당시 포항 1사단에도 없었던 155mm 평사포 2문이 들어왔는데, 동시에 연평도에도 2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령도 포병 출신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155mm 평사포는 80년대 후반까지도 백령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백령도 최초의 포병 중대는 105mm 6문에 155mm 평사포 2문을 갖춘 증강된 중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올라간 초대 중대장은 허승진 대위, 그 다음이 이영세 소령, 이분은 해관 35기 포병에서 나중에 장군까지 진급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아무튼 이영세 소령은 1년 정도 중대장을 하시다가 대청 부대장으로 가고, 그 다음 3대 중대장은 박성희 대위였는데 이분도 역시 상당히 고참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초의 백령도 포병이 위치한 곳은 어디였을까? 거길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황해도 서쪽 끝의 장산곳 남쪽으로 백령, 대청, 소청도가 삼형제처럼 남북으로 있고,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운 원래도가 동북쪽 여기에, 그리고 소청도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린도가 동쪽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령도만 확대해서 보면 섬의 중간에 동서로 평야지대가 길게 펼쳐져 있어서 남북의 산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백령도 중간의 평야지대에서 북쪽, 그러니까 이 북쪽 능선의 남쪽 여기가 바로 백령도의 포병이 처음으로 주둔하게 된 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시에는 백령농고, 지금은 백령고등학교, 70년대 이후로 학교 이름은 농업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등을 거쳐서 지금의 백령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그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백령농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 골짜기에 이쪽에 13중대, 그리고 전차중대가 있었고, 남쪽으로 이 마을이 신화동, 그 남서쪽 이 산 아래에 포병이 주둔하게 된 겁니다. 당시 포병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그해 겨울까지 개인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먹는 거는 잘 먹었냐? 참 순진하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가만히 깔고 자는데 먹는 게 좋았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당시에 부대에서 그 가장 가까운 신화동에는 가게가 그냥 전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막걸리에 라면 팔고 성냥에 양초도 팔고, 그땐 전기가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앞이니까 또 문방구 뭐 그런 것도 팔았다고 그래요. 대구 상회, 손씨네 집, 이렇게 2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먼 데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대구 상회는 간판이 있었던 데 반해 손씨네 집은 간판은 없었지만 그 집에 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집이 좀 더 장사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이 손씨네 집 사위 중에서 한 사람이 해병대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포병들은 워낙 배가 고파서 이들 가게에서 외상으로 먹었는데,
인근의 13중대, 전차중대, 해병들이 득실되니까 신용거래는 안 통했던 모양입니다. 즉 무엇인가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맡게 했는데, 그럼 이때 해병들은 뭘 맡겼을까요? 총, 대검, 탄띠? 그럼 금방 뽀록 나잖아요. 걸리면 영창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외상으로 맡겨놓은 물건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이 바로 그린사지, 해병대 정복 바지였다고 합니다. 이걸 맡겨놓고 메뉴는 막걸리에 라면. 술이 마시고 싶어서 막걸리 안주로 라면을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먹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막걸리를 뱃속에 부어주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대 건물을 짓던 한신공영, 여긴 인부들도 전부 육지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진촌의 여관이나 하숙집 같은 데서 장기 투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 한신공영 인부들의 물건을 김바이 했는데, 주요 품목은 그 사람들 자는 방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관방 밖에 있는 물건, 즉 신발, 빨랫줄에 걸려있는 난닝구, 반스, 이런 물건들이 해병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인부들한테 걸려서 패싸움도 일어났다고 하네요. 해병대 곤조도 먹어주지만 노가다 이분들 곤조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해병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주먹 크고 저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헌병 또 뜨잖아요. 그나저나 이게 보급품 바지 맡겨놓고 배고파서 라면에 막걸리 마시고 노가다 인부들 난리고 빤스 셉이고 진짜 처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깔고 자고 오메 이가 득실되고 바지 맡겨놓고 난리고 빤스 이런 얘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해병대 포병이 당시 백령농고 학생들이 던진 돌, 즉 투석전에 당했다는 겁니다. 백령농고? 이 고삐리 자식들이 투석전으로 해병대를 눈탱이 밤탱이 만들었다고? 아니 이 새끼들이 간이 부어서 배 밖으로 나왔나? 아무튼 이러면 그놈들이 완전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하지만 해병대는 돌에 맞고도 꿀먹은 벙어리,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쌍해라. 해병대 가오가 있지 고삐리들한테 맞고 찍소리도 못해. 참나 쪽팔려서. 이러면 해병대는 백령도 포병에서 다 말아먹은 거죠. 망가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포병이 집단으로 돌에 맞게 된 이유인 즉슨 이 백령농고가 농업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실습용으로 가꾸는 농장이 제법 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당근도 심고 수박, 참외, 도마도 이런 거에다가 벼농사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배고픈 해병대 포병들이 매일 밤마다 실습 농장을 털어서 나름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걸리는 법, 이걸 학교 측에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백령농고를 80년대에 졸업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당시까지도 농고 학생 중에는 경운기 담당, 채소 담당, 과일 담당 이런 아르바이트 비슷한 걸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비를 면제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매일 밤 과일들이 없어지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비 면제 혜택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학생이 이렇게 등치 좀 있는 애들 한 5-6명 잠복시켜 놓고 돌멩이 잔뜩 쌓아놓고서 행주 대첩을 준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밤도 올 테니까. 놈들은 온다. 해병대 포병은 여기에 당한 겁니다. 자신들이 고지 뒤에 짱 박혀서 고지 너머로 곡사포를 날리는 방식과 동일하게 공격해오는 백령농고 학생들의 곡사 무기,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돌멩이에 가끔은 그 직사로 날아오는 돌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놈이 맞았대요. 철모를 안 썼으니까. 호박이 깨진 건 곡사 돌멩이에 맞은 거고요. 눈탱이, 그게 이제 밤탱이가 된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사하게 직접 맞았다는 뜻이겠죠. 쪽팔려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해병대 창설 이래 해병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전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고삐리들한테.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우습게 했습니다만 진짜 눈물 납니다. 진심입니다.
거기다가 먹는 물, 이 식수 문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공병대 포크레인이 와서 직경 4, 5m에 깊이가 대충 2m쯤 되는 그런 웅덩이 2개 그거 파놓고 가더래요. 여기에 물이 고였는데 이게 지하 안반수일 리는 없잖아요. 왜? 바로 옆에 논이 있고 보또랑이 있고 또 그 위로 밭이 있으면 그러면 논물 플러스 빗물이죠. 한 두어 달 지나면 붕어에 미꾸라지, 뭐 거머리, 우렁이 뭐 이런 것도 살았을 것 같아요. 옆에 뭐 이렇게 미나리도 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70년대 중반이면 지금하고 다르게 엄청 그 맹독성 그 농약 뿌려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몸속에 들어가는 거지 뭐. 이건 월남전 고엽제보다도 더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웅덩이 하나는 식수, 또 하나는 생활용수 이렇게 나누어서 썼다고 합니다. 뭐 초기에만 물차로다 몇 번 실어다 주더니만 그것도 귀찮아서 그런가 아니면 뭐 기름값이 아까웠나 아무튼 뭐 물웅덩이 2개 파놓고서는 그걸 다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저는 이 260기 선배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만 요즘 젊은 해병들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제 아들 둘이 해병대를 나왔는데 얘들은 현역 때 화장품에 샴푸를 쓰고 또 샤워할 때는 보급품 비누가 아주 고급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뭐 이훈단 시절에 뭐 군바리 냄새가 난다나 뭐래나 어쨌든 걔들은 바디워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잖아 저희 때는 그 상륙 돌격형 머리가 없었으니까 요즘 해병들보다는 머리가 좀 길었잖아요. 요즘 애들은 완전 상륙 돌격형으로 밀면서 이렇게 옆하고 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꼭대기에 나만 뭐 이렇게 조금 남겨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샴푸 뿌려가지고 이렇게 비우면 그게 거품이 날래나? 뭐 어쨌든 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30대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요즘 젊은이들도 70년대에 처절했던 군대 생활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배님이 들려주신 당시에 눈물 나는 얘기들은 이 얘기 말고도 좀 더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정리하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2탄을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선배님의 말씀 중에 포병 독수리 중대가 74년 3월 5일 백령도로 출발할 때 자신들이 제5진 즉 월남에 청룡이 파병될 때처럼 1진, 2진 하는 식으로 차수를 부여했는데 백령도에 증원된 병력은 1차부터 마지막 11차까지 있었고 포병이 5진이었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그간 제가 방송에서 서해 5도로 증원됐던 병력들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3년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 해체, 그 직후에 1사단 7연대 창설, 그리고 73년 연말에 바로 서해 사태 발발. 이에 따라 74년 1월에 포항 73대대에서 2개 중대를 대청도와 소청도에 각 1개 중대씩 배치.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월 15일 수원 32호 33호 사건 발생. 이에 따라 74년 3월에는 해병 도서경비부대를 해병 도서방어부대로 확대 개편. 이와 동시에 오늘의 사연, 즉 3월 5일에 출발한 2연대 병력과 포병 1개중대, 그리고 일주일 후에 출발한 2연대 2대대 5중대, 나중에 이게 백령 특공중대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인 4월에는 또 2연대 2대대에서 7중대를 위주로 한 1개 중대가 연평 백령도로 들어가고, 72년 9월에 김포로 올라간 33대대가 75년 12월 5일에 백령도로 들어가서 77년 1월 1일부로 도서방어부대가 6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증원 병력, 즉 증원 차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시는 선배님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백령도의 해병대 포병이 최초로 주둔하게 된 시기,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겪어야 했던 고생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방송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섞다 보니까 혹시라도 당시 고생하신 선배님들의 노고마저도 우스운 얘기로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배님들의 처절했던 고생이 제대로 알려지고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은 간절합니다. 진심입니다. 선배님들의 고생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